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두 분 방송이 코너 오프닝이 들어가기 전에 약간 티격태격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김준일 에디터 무슨 일입니까? 아니 나보고 말 짧게 하라고 너만 짧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셔서 아니 박 의원님이 진짜 말 길게 하는 거 다 아는데 네. 우리 청취자들 진짜 억울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네. 길게 해도 길게 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고 별로 안 길게 해도 길게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게 이른바 두 번 먹인다는 그런 거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분이 예. 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네요. 아 저는 화가 많이 났어요. 울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은 약간 우는 게 트렌드인가 아닌가 싶은데. 자, 먼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두 분의 평가부터 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박 의원님. 그러니까 누구나 예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죠. 후보는 김태우 후보였고 선거는 당이 치렀지만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국민의힘만 이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제 결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과연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는요. 예, 짧게 말씀드리면은 보수의 저력을 확인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20%포인트 이상으로 졌어야 정상인데 네. 17.15밖에 안 졌어요. 그래도 잘했다?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선방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는 명분도 없고 선거 전략도 엉망이었고 뭐 하나 보수가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민주당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몇몇 분들은 보면은 생각보다 격차가 덜 났다고. 한 20%포인트 날 줄 알았는데 17.15%포인트밖에 안 났다. 그래서 여기가 그리고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도 아니고 뭐 아주 뭐만큼 무슨 뭐 유리한 지역도 아니지만 그래서 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보수가 정신 차리면은 해볼만 하겠다 수도권에서도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정신을 차릴 리가 없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네. 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대통령실의 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 등을 보면 박 의원님 네. 좀 변화 의지가 읽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변화를 당에다 주문하는 것 같고요. 네. 무슨 차분한 변화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대통령실은 어떻게 변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책임, 뭐 실패 이런 걸 잘 인정하지 않는 캐릭터인 거는 알겠는데 근데 정치는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현실을 저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수십만 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는 저게 수도권 민심이나 서울 민심이 아니라고 우길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다가만 이 변화를 주문하고 당에다가만 메시지를 낼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국정운영 기조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 준엄한 회초리를 든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고 앞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건 변화의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국민의힘이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하고 오늘 뭐 인사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그 과정에도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대통령의 의중 같은 게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라면 결국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일 텐데 대통령실 뭐 참모진 개편 얘기 나옵니다. 제발 지지층 내에서는 대통령 보자 잘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정말 대통령에게 약이 될 수 있는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인물로 좀 교체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대통령이 그걸 못 견뎌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용산에 그동안 이제 1년 반 동안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분들도 있고 그쪽에 기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에 반대되거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찍혀서 본인이 그만두거나 견디지 못하고 나오거나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 보면은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보고 그러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누가 거기서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문제예요. 계속 이거는 뭐 도드리표 같은 얘기인데 대통령 본인이 문제입니다. 근데 본인이 문제라는 거를 인식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주변에 뭐 아니면 다른 당에 뭐 이게 요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온 게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차분하고 지혜, 예, 차분하고 지혜롭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이 얘기는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변해야 되죠. 대통령 본인부터 뭔가 근데 이게 가장 선거 총선 아니 이게 보궐선거 지고 나서 반응 나왔던 게 불쾌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책임론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라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거를 이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암울하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혁신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이거는 정권 심판론이 점화가 됐잖아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정권 심판론이 점화가 돼서 이게 프레임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의 미봉책으로는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다. 예. 네. 박 의원님 그래도 대통령실 뭐 인사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김기현 대표 체제도 임명직이 죄다 사퇴하고 또 새로 당직자가 임명되면서 김기현 2기 체제가 좀 신기일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변화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그 임명직 당직자들 총사퇴는 책임론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이제 고육체 꼬리 자르기 이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선된 결과를 보니까 과거에 이제 친윤 일색 지도부하고는 좀 다르게 비윤계에서도 일부 발탁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유이동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유승민계 였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발탁을 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수도권 전진 배치 내지는 통합형 뭐 인사 이런 걸 한 거 아니냐. 근데 자세히 보면요. 사무총장의 재선의 경북 출신의 이만희 의원을 임명을 했고 TK입니다. 그다음에 총선에서 공채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부총장의 원외이긴 하지만은 함경우 경기도 광주 당협위원장인데 이분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서 상근보좌역을 했고 선거 때도 이제 공보부단장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계라고 볼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당내 수도권에 동요가 있으니 일부 총선과 관련된 상대적으로 좀 비핵심 공천과 관련돼서 비핵심 당직은 그렇게 뭐 탕평 내지는 안배를 하되 여전히 공천은 대통령실의 의중대로 대통령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인사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조수진 의원이 당 여의도 연구소장한테 보냈던 문자가 의도하지 않게 노출이 돼가지고 그 문자에 보면 어떤 사무총장 내용입니까? 내정자로 박대출 의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거론이 됐기도 했죠. 네, 근데 박대출 의원은 누굽니까? 그 사퇴한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는 박대출 의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당내에서조차도 이건 정말 아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정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살짝 그게 이만희 의원으로 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철규 사무총장 사퇴하기 전에 지도부가 보면 당대표 영남, 원내대표 TK, 그다음에 사무총장 강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무총장마저도 또 TK가 됐어요. 총선 앞두고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이 다 TK 출신이다.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지난 그 1기 김기현 대표 체제하고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그냥 이제 약간 이 뭐랄까요? 화합 탕평, 뭐 수도권 고려를 하는 척한 거고, 게다가 여의도 연구원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선거에서 왜냐하면 여론조사 이런 걸 다 담당하기 때문에 그게 공천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정책 개발도 하고요. 네. 근데 김성원 의원이 재선 의원이거든요. 이분 지역구가 저기 경기도 연천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접경지대여서 경기도 같지 않은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그나마 안전한 경기도여서 과연 그분이 수도권 선거 전략 그런 다른 그 경기도 출마자들처럼 동일한 위기감을 가지고 수립할 수 있는 분일까? 일반적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데다가 이제 또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당의 징계까지 받았던 분이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징계가 풀린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굳이 저런 분을 임명해야 됐을까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후속 인선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박원석 전 의원이 말씀하신 문자는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이 이기 인선 김기현 대표는 물러나지 않고 이제 임명직 당직자만 바뀌었는데 당과 대통령과의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당이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기 인선 체제, 김기현 체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이 주도권을 가져갈 만한 상황인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거취조차 지금 용산에 기대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당이 주도권을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시그널이 어저께 이제 그 국민의힘 의총하는데 제일 말머리에 포문을 연 게 이용 의원이었어요. 이용 의원이 모두 발언하면서 거기에서 내부 총질 안 된다 이거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의원은 대선 그 윤석열 대선 후보 그때 수행했던 분이고 이제 네. 7년으로 이제 분류돼 있잖아요. 아, 대통령이 내부 총질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시그널을 딱 보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4시간 20분인가 뭐 얘기를 했는데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대부분은 다 그냥 분열은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뭐 정치 생명 걸겠다 김기현 대표가 이러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의원이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뭘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뭘 쓴소리를 하고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 지금 뭐 박원석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면면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고관여층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들이 정말로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고 이를테면은 당의 지금 주류가 잘못하고 있는 거와 그 반대 방향이나 아니면 그런 색깔을 좀 지워질 수 있는 이런 컬러를 가지신 분인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대중적으로 거의 안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그냥 일반 국민들은 이 중에서 지금 김혜지 의원 정도의 장애인이니까 네. 워낙 이제 의정 활동을 그쪽으로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이게 인지도가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지역구에서도 잘 모를 거죠,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앉혀놓고 이분들을 아는 폄하하는 게 분들이- 아니라 네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혁신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장 예를 들면은 보궐선거에서 깨진 다음에 당이 혁신해가지고 총선에 이긴 사례가 대표적인 게 박근혜 비대위거든요. 2012년에 그때 누구 영입했는지 아십니까? 외부 인사로 예를 들면은 김종인 그리고 이상돈. 뭐 4대강 반대하던 사람인데 4대강 그거 반대 여름 무마하기 위해 이상돈 영입하고요. 네. 이준석 영입했습니다. 이준석 그때. 그렇군요. 그때 비대위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당의 어떤 약점 같은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안 되면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라도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게 큰 폭의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욕먹는 거 본인한테 책임론 오는 거 눈곱만큼 더 허락하지 않겠다. 결국은 이렇게 가니까 뭐 끌려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지역구도 현역으로 있는 당직자 이번에 새로 인선된 분들도 있으니까 뭐 지역구나 또 인근 지역들만 많이 또 알려져 있기는 할 텐데 전국적으로 뭔가 혁신을 하는 인물로 인식되겠느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김기현 대표의 수도권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새로운 인물이 총선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이름, 박주선 전 의원의 이름,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수도권을 이끌 만한 이름으로 좀 유력하게 거론될 만한 또는 나설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말씀 주셨던 뭐 김한길, 박주선 이런 분들이 등판을 하려면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 부분적인 역할을 맡는 이제 그런 식으로의 등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 비대위원장 후보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등판을 한다면. 네. 특히 이제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주당 쪽에서 오신 분이고 또 한때 이제 국민의당을 했었고 또 선거에 대해서 상당한 지략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출신의 그 보수정당 출신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했던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뭐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무슨 혁신위원장 뭐 이런 거를 맡기는 좀 그렇잖아요. 체급이. 마찬가지로 이제 박주선 그 전 국회 부의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물러났을 때에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뭐 비상대책위원회나 이런 체제일 경우에는 성립 가능한데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기로 한 마당에 그분들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물론 이제 공관위원장이나 그런 역할을 이후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공관위원장이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제 공천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이긴 합니다만 공관위원장의 역할이 총선 전략과 이 총선의 구도와 이런 거에 직결되지는 않아요. 또 그건 당내 이제 공천 책임을 맡는 거여서 그래서 여전히 이제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누군가 그 자리는 지금 비어 있는 게 아니냐. 이번 인선을 보더라도 네. 저분들로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아무리 뭐 그 당내에 실무적인 역할을 맡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수도권의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거나 그런 선거에 관한 지략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이지 않는 분들을 앉혀놓고서 수도권 선거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고 지금 뭐 당내 혁신이 인재 영입이 이런 거 맞는다고 해서 이후에 추가로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기현 대표 처제가 존속하는 한 그런 어떤 기구들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거기 때문에 아하. 거기에 뭔가 파격적인 인물이 혁신적인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래도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하태경 이야기도 나오고 또 원희룡 한동훈 장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번에 당직 인선에 만약에 뭐 수도권을 중용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만약에 당직 인선을 하라고 했다라면은 예. 하태경 사무총장 썼을 것 같아요. 아, 하태경 사무총장요. 예,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 수도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도권에라는 그거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중도 민심에 민감하고 쓴소리도 할 줄 알고 요게 그러니까 수도권의 뭐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의 특수성이라고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영남은 그냥 TK는 특히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예스맨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부산이지만은 가장 쓴소리 많이 하고 본인을 희생하고 이런 사람이 하태경 의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죽어도 비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도권에 그나마 지명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윤상현 의원 예를 들면은 뭐 허은하 의원, 김웅 의원 뭐 아니면 부산의 하태경 의원 알아요. 국민들이 이런 분들은 그러면 야 당이 좀 달라지려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이럴 때 유승민하고 이준석은 죽어도 안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 뭐 인정을 합니다 저는. 그럼 이런 사람들이라도 중용을 해서 뭔가를 당이 바뀌는 뭔가 시그널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진짜 이분들 뭐 지역에서는 다 훌륭하시겠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내부 당직이라고 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냥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계속 이대로 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자기들끼리 뭐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의원 영입해가지고 뭐 영입 인재라고 하지만은 지금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조정훈 의원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깬 단추고 김기현 대표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만은 당을 위해서는 물러나시는 게 훨씬 더 본인의 정치적 이력을 위해서도 이게 재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물러나 주는 게 원래 정치는 본인이 못하면 물러나고 다시 못하는 사람 있으면 재기하고 이런 게 공식이었는데 이게 다 깨졌어요. 지금 여의도가. 네. 예. 의원님은요? 예. 아니 일단 뭐 대통령의 뜻이 저런 거죠. 그러니까 이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는 뭔가 혁신적이고 이 방향을 총체적으로 전환하는 이런 큰 폭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사실은 뭐 대통령 책임론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다가 지금 말았잖아요. 다 틀어막은 거 아닙니까? 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거고. 근데 과연 저걸로 내년 총선 전략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도부가 이대로 갈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뭐 이러다가 지지율 안 나오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계속 바닥을 치고 당 지지율이 야당에 비해서 격차가 나고 이렇게 되면 지도부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 저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이제 큰 폭의 쇄신 이렇게 가닥을 잡고 지도부 교체부터 시작해서 또 국정 방향, 국정 기조 전환 이런 것까지 좀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실패를 지금 반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할지 또 지지율도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정치 현상을 보면 왜 그러지? 왜 그래?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노원병에서 맞붙었던 전적이 있나요? 이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대립하는 국면이 나오는데 김준일 수석 에디터 보기에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전에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달아 열렸어요. 그 두 사람이. 네. 예, 안철수 의원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했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 뭐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준석 붙들고 스토킹 하듯이 저렇게 그러니까 무슨 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가지고 본인이 게다가 뭐 자빠졌네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가짜 뉴스는 아니네 뭐 본인이 주장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좀 택도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왜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천하의 대선 후보였고 막 지지율 그렇게 잘 나왔던 안철수가 지금 어쩌다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용산한테 공천 한번 받아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이 만약에 당대표다 현역 당대표다 그러면은 좀 권력이니까 들이받는 것도 좀 의미가 있고 그러는데 이미 네. 팽개쳐져가지고 어디 구석에 쭈그리고 있는 이준석 지금 못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안달인데 그 뒤에 이준석은 뭐 공감하시는 분도 아닌 분도 있지만은 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해서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뭐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좀 안철수 의원 좀 정신 좀 차려라 지금 좀 큰 정치 새 정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네. 이준석 붙들고 지금 그 사소한 앙심으로 지금 정치하시냐. 지금 한때 조금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더 실망하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뭐 그 또 김준수 상당히 또 강도스럽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이 주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는 당무 복귀 전인데 자 결국 이 대표가 당무 복귀에서 일성이 첫 발언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비명계와 친명계, 친명계와 비명계에 대해서 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지는 일단 비명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강서 재보궐선거 지난번에 막판에 현재 유세 지원을 가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이제 더 큰 장벽에 맞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낸 건데 그 메시지를 넘어서 실질적인 어떤 통합의 조치로까지 나아갈지는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약간의 이제 그 이른바 친명계 내부의 역할 분담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흐름도 보여요. 그러니까 대표는 뭔가 이게 온건하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주변에 이제 측근 의원들은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 선별적으로라도 징계를 해야 된다. 일종의 이제 굿캅 배드캅 전략 같은 거죠. 약간 이제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5명 의원들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했는데 물론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안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게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윤리적으로 재단을 합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일종의 강원 양면 전략 같은 게 지금 친명계 내부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이 많이 흔들렸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또 강서 재보궐선거에 승리하면서 흔들리던 리더십이 상당 부분 안정되고 진정이 된 거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데는 뭐 별 이변이 없을 것 같아요. 박 의원께 이렇게 좀 여쭤보면 아까 김준일 에디터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하태경 의원이 임명돼야 된다. 네. 상징적이 크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신임 사무총장을 누굴로 임명을 해야 좀 비명계 통합 의지를 좀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누구라고 제가 딱 사람을 찍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 네. 이상민 의원일까요? 조홍천 의원일까요? 근데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총장 하시기엔 선수가 너무 많고요. 네. 보선이기 때문에. 그 조홍천 의원은 이제 재선인가요? 네, 재선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무총장 하기 보통 3선 이상이 하거든요. 네. 봐야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통합적인 제스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이시잖아요. 지난번에 송갑석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했던 것처럼 지명직 최고위원 혹은 사무총장 혹은 이제 임명직 당직자가 거기도 다총 물러난 상황이니까 정책위 의장 등등의 특히 이제 총선 관련 요직에 누구를 임명하는지 봐야 된다.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윤리 제소당한 의원들에 대한 뭐 처분 문제를 포함해서 이른바 친명 비명 간의 이 체포동의안 갈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와 그거를
뭐 인사 등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두 가지를 보면 이제 이게 진정한 의미의 화합 통합인지 아니면은 실제 이제 이후에 더 큰 갈등이 예정된 그런 미봉인지 이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공천 갈등은 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뭐 친명 비명 이런 차원을 떠나서 수요 공급이 너무 안 맞아요. 현역 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국회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공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사실은 이건 친명도 그렇고 비명도 그렇고 다선 의원들은 일단 굉장히 입지가 불안합니다. 그런데다가 전통적으로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 여론상으로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도전자들이 굉장히 거세고 민주당이 아주 전통적 험지 빼고는 나머지 다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이 수요 공급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이재명 대표로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숙제일 거예요. 네. 뭐 짧게 의견 하나 드리면 일단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표를 냈지만 반려돼서 이제 유임인데 바꾸는 거를 기정사실화해서 진행자께서 만약에 이제 비명계 포용 통합의 제스처를 이재명 대표 취한다면 누구일까? 뭐 한번 바뀔 여쭤봤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바뀔 수도 있는데 다만 조정식 의원도 5선이에요. 사실 5선이 사무총장 한다고 사실 뭐 당내에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라고 안 될 건 없다. 다만 가능성은 제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건 것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민주당은 지금 사실은 이 당내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다 여당에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비명을 징계하느니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본인들이 그냥 자충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럴 리도 없고 민주당 의원들이 뭐 친명들의 바보도 아니고 그냥 공천 때 보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하나고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는 쇄신을 할 것인가에 지금 착수를 해야 된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의원의 기득권일 수도 있고 민주당의 기득권일 수도 있고 물갈이 비율을 어느 정도 하냐도 물갈이도 중요한데. 물갈이인데 예를 들면은 뭐 이를테면 체포동의안 특권 내려놓는다 아니면은 뭐 의원 세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의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다당 선거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약속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그러다가 이제 엄청나게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그런 쇄신의 어떤 주목을 끄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징계를 하네 만에 그런 거는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맡겨놓는 게 정상적인 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1분밖에 없는데 이건 박원석 전 네. 의원께만 여쭤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강서구 재보선에서 자, 정의당 존재감이 참 없었습니다. 이정미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 자, 정의당의 미래, 정의당의 쇄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존재감이 없었던 게 아니고 참패한 거죠. 네. 그리고 아무리 이게 양당 구도가 거센 선거였다고 하지만 원내 3당으로서 정의당이 기존에 가졌던 입지에 비하면 참담한 실패를 한 거고 선거 결과도 결과지만 지난 1년 동안 혁신 재창당에 나서겠다라고 했던 이정미 지금 대표 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거 그 실패를 동시에 확인한 거라고 보고요. 당내에서는 뭐 대안이 없으니까 11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당대회까지는 이정미 대표 체제로 그 뒤에 총선 지도부가 들어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네. 지금 즉시 물러나야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거기서 새로운 논의가 나오고 지금과 같은 혁신 재창당과는 다른 방향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논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의원입니다. 단답형으로 여쭤봅니다.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당대표 도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정미 대표가 물러난다 그래서 당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비대위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은요? 글쎄요. 그거는 뭐.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짧게 할게요. 네. 저는 정의당의 수명이 다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당을 발전적 해체를 하는 게 맞고 김기현 대표 안 내려온다고 뭐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정미 대표도 선거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뭐 이정미 대표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본인이 선거 결과에 책임 안 지면서 남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에게 좀 힘을 싣는 발언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